이런 이야기 뭐 다 아는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저는 묽은 변, 풀어지는 변, 잦은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한 약재를 사용하는데요. 관리와 치료를 잘 해주면 정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묽은 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바나나처럼 굵고 웅장한 똥을 쌌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변이 가늘어지더니 최근에는 그냥 형체가 없는 묽은 변을 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을 보고 나면 너무 묽어서 변기통에 다 풀어져 버린다고 하죠. 이것을 묽은 변, 풀어지는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이 쾌변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침에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면 하루 종일 상쾌하죠. 반대로 변이 좋지 못하면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변의 상태가 우리 몸 컨디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고요. 며칠 전 묽은 변 때문에 진료 오신 민수 씨가 한 말이 생각나는데 원장님, 저는 매일 화장실 걱정부터 합니다. 장이 제 삶을 조종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말이 남의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민수 씨는 회의 시작하기 10분 전이나 혹은 지하철 환승 중이거나 심지어 데이트 중에도 항상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민수 씨의 하루는 항상 화장실 거리에 맞춰서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묽은 변이 있다고 해서 모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 급박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이 묽고 풀어지면 가장 먼저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 묽은 변이 왜 나오는지, 왜 변이 굳지 않고 풀어지는지, 왜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문적인 상담 원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전화와 무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과민성 대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도 가보고 삼성의료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데는 다 가봤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말이죠. 이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원인은 명확하죠. 장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원인이라고 하면 자꾸 구조적인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찍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용종이 있다 정도 말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양방의학이 진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딱 하나 단점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입니다. 뭔가 혹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구멍이 나거나 염증이 번져 있지 않으면 그냥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상의 문제는 잘 찾지도 못하고 찾을 생각도 없고 치료도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더 답답해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의학은 딱 정반대죠. 외과적으로 상처가 나거나 내장에 구조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진짜 해결을 잘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묽은 변, 풀어지는 변, 잦은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혈변 이런 것들은 모두 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변이 숙성되지 못해서 묽어지는 것이고요. 수분 흡수가 잘 되지 못해서 또 묽어지고 풀어지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이 교란되면 장이 과민해지잖아요. 긴장하면 요이 변이가 자주 느껴지는 것처럼 장 운동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장에 기능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한의학적 접근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묽은 변, 풀어지는 변, 잦은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한 약재를 사용하는데요. 첫째, 장내의 유해균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균, 항염증 작용이 강한 300초, 6원피, 어성초를 처방합니다. 둘째, 장내의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고 장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참호 추출물과 동충하초도 처방합니다. 이 두 가지 처방으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잡고 혈액순환을 살리고 장벽 세포를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면 묽은 변, 풀어지는 변, 잦은 설사, 장내 가스, 복부 팽만, 혈변,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이 웬만하면 사라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원인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약재 외에 인동등, 호장근, 당귀, 송절, 백작약, 청대, 와송, 고백반 등의 약재를 추가로 가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묽은 변, 풀어지는 변을 보는 원인을 차례차례 알아보고 그 해결책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변, 풀어지는 변을 유발하는 원인 첫 번째는 과도한 섬유질의 섭취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에는 섬유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거거든요. 섬유질은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지만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장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변을 숙성할 시간 없이 배출하도록 재촉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물건변을 보거나 잦은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섬유질의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점성이 강한 육류의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어느 날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변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늘 먹던 풀뿌리 대신에 고기를 좀 먹었더니 변이 더 잘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풀만 먹고 있던 분들은 고기를 좀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죠. 물건변, 풀어지는 변을 유발하는 원인 두 번째는 과도한 트랜스 지방의 섭취입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도 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장 점막에 독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과자나 튀긴 음식, 라면 같은 패스트푸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장의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물건변, 풀어지는 변을 유발하는 원인 세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사실 유제품 자체가 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유를 마셔도 끄떡없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사라진 거죠. 내 몸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후성유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불활성에서 활성으로 바뀐 것인데요. 관리와 치료를 잘 해주면 유당불내증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술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서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다가 자꾸 마시면 술이 늘어나죠. 하지만 술은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물건변, 풀어지는 변에 치명적입니다. 물건변, 풀어지는 변을 유발하는 원인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교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서 장 기능이 함께 약해져 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위장은 멈추고 장 운동은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타서 없어지죠. 내 몸에 고통을 스스로 주면 신경이 살아납니다. 자율신경이 조절되죠. 운동 많이 하십시오. 원인을 알면 치료는 간단하죠. 고섬유질 음식, 기름진 음식, 트랜스 지방처럼 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 분해를 위해서 소화 효소도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신경계를 자극해서 장 기능을 나쁘게 하는 스트레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 제제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죠. 김치나 청국장, 낫도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운동 절대 빼놓지 마시고요. 운동을 해야 장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대변이 잘 숙성되죠. 이런 이야기 다 아는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전문적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전화 혹은 무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모쪼록 오늘 영상이 물건변, 풀어지는 변, 잦은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는 음식도 별로 먹지 않는데 가스가 대량으로 생기고 뱃속이 부글거리고 꼬르륵 소리가 천둥치듯이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이 망가진 경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여고생이 다녀갔는데요. 배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길래 학교까지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진짜 큰일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정말 인생이 괴롭다고들 하시죠. 사실 말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새치기 잘하고 청소 안 하고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절대 고민하지 않거든요. 이게 성격이 너무 세심하고 좀 예민하고 완벽주의인 분들에게 잘 생기는 병입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사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배에서 소리가 나면 너무 민망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견디기 힘드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십시오. 배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와 왜 나만
배에 가스가 많이 생기는지, 방귀와 트림은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지 등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이런 게 있죠.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빠는 방구쟁이라고들 하잖아요.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뀌시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방귀가 별로 없는데 왜 아빠만 그렇게 방귀를 뀌셨을까요? 그건 말입니다. 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는 아직 장이 신상이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수분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가스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기지는 않았던 거고요. 아빠는 이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사회생활 하시느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회식도 하시면서 또 결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으시면서 장이 썩어 버리신 거죠. 불쌍하죠? 우리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트림은 위장에서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위가 약해서 배출되는 것이고요. 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트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쪽 방귀로 나오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그럼 장에서 우리 뱃속에서 왜 소리가 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 속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꼬르륵 소리는 물소리잖아요. 공기 소리 아닙니다. 물이 지나갈 때 꼬르륵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어때요? 꼬르륵 소리 나죠? 왜? 배꼽시계라고 하잖아요. 때 되면 밥 먹으라고 배에서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꼬르륵 소리죠. 뱃속에 음식은 없고 물만 있을 때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뱃속에 뭔가 많이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겠네요. 그렇죠. 밥 먹고 배부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변비가 있어도 똥이 가득 차 있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죠. 장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설사 경향이 있으신 분들,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이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장 속에 물이 많기 때문이죠.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뱃속에 물이 많냐고요? 사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뱃속에는 물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침이 1.5리터 나옵니다. 침. 전부 장으로 넘어가죠. 삼키잖아요. 위액도 2리터 정도 나오고요. 담즙이 1리터, 췌장에서 소화액이 1.5리터, 소장과 대장에서 장액과 점액이 2 내지 3리터 정도 나옵니다. 모두 합쳐서 얼마인가요? 7에서 8리터 정도 되죠. 여기다 음식으로 2에서 3리터 정도 수분 섭취합니다. 거의 10리터가 넘는 물이 우리 장 속에 하루 동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은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고 똥으로는 200ml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우유 한 팩 정도 되죠. 바로 이겁니다. 10리터나 되는 수분이 흡수가 잘 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장 속에 수분이 정체되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려면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보통 장에서 소리 나는 분들 진찰해보면 대부분 장이 냉하죠. 배가 차요 하십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소리가 나고 물건변을 보고 설사를 하는 겁니다. 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고 땀 흘리면 장의 혈액순환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수분 흡수도 증가합니다. 둘째, 음식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 안 됩니다. 우리 체온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겨울에 차가운 물 마셔보세요. 곧바로 한기가 느껴집니다. 체온이 금방 떨어지죠. 반대로 따뜻한 오뎅 국물 한잔 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것입니다. 배가 차가운 분들은 음식 따뜻하게 드셔야 하고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인삼차 이런 종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물이 아니라 가스 때문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도 소리가 납니다. 사실 배에서 나는 소리는 물과 가스의 합작품이죠. 물만 가득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가스만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죠. 가스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를 물이 지나갈 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나는 소리를 줄이려면 가스의 양도 좀 줄여야 합니다. 가스는 왜 생기나요? 가스 좀 없어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스가 발생하죠. 이걸 완전히 없애달라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사나 요정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첫째, 많이 먹으면 가스 많이 생깁니다. 과식하지 말란 말이죠. 뷔페 가서 실컷 먹고 가스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가스 나온다고 병원 오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죠. 장이 튼튼하면 좀 적게 생기는 것이고요. 장이 약하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불완전 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간헐적 단식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2끼 정도 굶으면 가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먹은 게 있어야 가스가 생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음식도 별로 먹지 않는데 가스가 대량으로 생기고 뱃속이 부글거리고 꼬르륵 소리가 천둥치듯이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장내 세균총이 망가진 경우죠. 장내에 특히 소장에 유해균이 번식하는 경우입니다. 시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가스가 발생하고 팽만감도 심해지고 방귀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지독해집니다. 물론 꼬르륵 소리도 더 크게 나고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균 싹 죽이는 항생제 한 방이면 될까요? 항생제가 한 번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균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생활습관, 음식 습관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균작용, 항산화작용이 강한 음식들 위주로 챙겨 드시면 되겠죠. 한약재 중에 금은화, 어성초, 유건피 등의 약물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에 교란이 발생하죠. 주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약화됩니다. 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라고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수분 흡수, 영양 흡수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소리도 나고 팽만감도 심해지고 방귀도 증가하는 것이죠. 보통 병원 가면 이때 항우울제나 진경제 처방을 많이들 받아오시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이 멈춰버리죠.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되고 더 답답해집니다. 또 혈액순환도 방해하죠. 그래서 너무 장기적 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건강을 살리는 데는 무엇보다 장의 혈액순환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항균, 항염증 작용이 있는 금은화, 어성초, 유건피 이런 약재들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참호 추출물, 계피, 인삼, 동충하초 등을 배합해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민간요법이나 생활습관, 음식습관, 운동교정 등 할 수 있는 거 모두 해보시고요. 잘 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장과 함께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물부터 한 잔 마신다고요? 휴대폰 확인이요? 화장실부터 가신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식초물 한 잔부터 마십니다. 이렇게 습관 들인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침이면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커피부터 마셨죠. 모닝커피를 저도 빼놓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커피 딱 끊어버리고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기 시작한 지도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진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몸이 무겁다, 무릎부터 쑤신다, 눈이 떠지지를 않는다, 최근에는 머리가 맑지 않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브레인 포그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싹 사라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침 식초물 한 잔입니다. 생수 200ml에 식초 20g 정도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20g이면 어른 밥스푼으로 1.5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식초 드시라는 영상을 꽤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때마다 댓글에 달리는 내용이 있죠. 식초 먹으면 속쓰리다, 식초 먹으면 위장이 빵꾸 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식초 많이 먹으면 당연히 속쓰리죠. 식초가 강력한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목도 아플 수 있고 속도 쓰릴 수 있고 심지어 위장에 빵꾸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죠. 처음에는 최대한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물
물 200ml에 식초 20g 타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속이 쓰리신 분들은 식초 양을 10g 아니면 5g 이하로 줄여서 드시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는 습관 들이시고 나중에 용량을 천천히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식초에 대해서 좋은 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식초가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식초 복용은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차원에서 복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병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식초의 강력한 효능 첫 번째는 혈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탄수화물 섭취 때문이죠.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죠. 그러고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인데요. 초산이죠.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느리게 흡수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당뇨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음식을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뭔가 먹고 싶은 허기가 느껴지죠. 배는 부른데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달달한 간식 찾게 되고 또다시 배는 더 불러오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고 머리는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가 오게 되고요. 이때 식초물 한 잔 마시고 나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요. 하루 종일 개운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식초가 주는 첫 번째 이로움입니다. 식초의 강력한 효능 두 번째는 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초산과 폴리페놀 그리고 멜라노이딘입니다. 이 중에서 초산이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 도달하면 미생물 대사를 거치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대장 상피세포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세포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조눌린 단백질의 농도를 감소시키죠. 조눌린 단백질은 장벽의 느슨함과 단단함을 결정하는 단백질인데요. 조눌린 단백질이 증가하면 장벽이 느슨해지고 세균이나 독소가 체내로 침투하는 새는 장 증후군의 원인이 되죠. 식초가 새는 장 증후군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장벽이 튼튼해지면 장내의 독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장내의 미생물 군집도 빠르게 재편되는데요. 이때 폴리페놀과 멜라노이딘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비피도박테리움, 아크멘시아 같은 점막 보호균의 숫자를 늘리고 푸소박테리움 같은 병원균을 억제해주죠. 초산이 대장염증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대장염 생지 모델에 초산을 투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 장점막 손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초가 장내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장점막을 튼튼히 해서 새는 장 증후군을 예방하고 나아가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장이 튼튼해지면 당연히 가스 발생도 감소하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도 감소하게 됩니다. 식초 많이 드십시오. 식초의 강력한 효능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이거 많이 알려져 있죠. 식초 먹으면 살이 쑥쑥 빠진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지방을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식초가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낮춰준다는 내용은 다들 아시죠? 식초의 핵심 성분인 초산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면 곧장 간과 근육의 AMPK 효소에 스위치를 켜줍니다. AMPK 효소가 활성화되면 지방을 새로 만드는 ACC/FAS 같은 효소는 억제되는데요. 이때 쌓여있던 지방이 연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본 임상시험에서 식초 15ml와 30ml를 포함한 음료 500ml를 매일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식초를 복용한 사람들의 복부 CT에서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초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장내 유익균이 초산을 먹고 부티르산을 만듭니다. 이 부티르산이
지방이 갈색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는데요. 갈색 지방이 타면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을 녹여버리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복부 지방이 사라지는 것이죠. 식초를 매일 먹으면 말입니다. 식초의 새콤한 맛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하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초산, 부티르산, AMPK 효소, 식욕 억제 이 네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를 다이어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식초가 말입니다. 최근에는 식초의 복용이 위고비의 효과와 비슷하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위고비가 장내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식욕을 없애버리는 것이잖아요. 식초가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식초 안 먹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식초의 강력한 효능 네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간에서 글리코겐 농도가 떨어집니다. 글리코겐은 저장형 포도당 복합체인데요. 포도당이 있어야 에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되고 근육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글리코겐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글리코겐이 근육 전용 비상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시 저장을 해야겠죠. 다음 운동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식초가 힘을 발휘합니다. 식초가 글리코겐 재합성을 촉진합니다. 후시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쥐에게 아세트산을 보충하면 글리코겐 보충이 더 빨라진다고 하네요. 실험쥐를 7일 동안 수영 훈련을 시키면서 포도당과 아세트산을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아세트산을 함께 공급하면 포도당만 공급하는 경우보다 골격근에서 글리코겐 재충전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났다고 하네요. 운동 후에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근육통이 있을 때 식초물 한 잔 드십시오. 금방 원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식초의 강력한 효능 다섯 번째는 간 기능 개선 효과입니다. 간에 기름이 끼는 질병이 지방간이죠. 원래 지방간은 술 많이 드시는 분들께 생기는 질병인데요.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식초물을 마시면 간에 끼는 지방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AMPK 신호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간에서 AMPK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신생과 지방 합성을 억제하죠. 심지어 기존의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촉진하기까지 하고요. 쉽게 말해서 간은 AMPK 효소가 켜지면 저장과 합성은 중단하고 연소는 촉진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혈당은 내리고 지방은 감소하게 됩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죠. 식초 많이 드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초물은 아침에 켜는 대사 스위치입니다. 식초물 한 컵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여서 머리를 맑게 하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서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초산은 우리 몸의 연료 게이지인 AMPK 효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지방의 저장은 막고 연소는 활성화시키죠.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장의 부담과 더부룩함을 완화해주죠. 부엌 한 구석에 방치되었던 식초병 다시 꺼내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시고요. 매일 아침 식초물 한 잔씩 하시기를 권합니다. 소화가 더 잘 되고 뱃살이 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혈당이 내리고 지방간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딱 일주일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하게 되실 겁니다.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내 몸이 달라집니다. 1년 내내 지속하시면 100살까지 건강히 유지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속쓰림 없으시면 하루 2잔 드셔도 됩니다. 항생제로 세균이 잘 죽으면 병이 깨끗하게 낫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설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건강은 기승전 장이죠. 기승전 장 기억하십시오. 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분들 치고 장이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죠. 지난주에 오신 72세 할머니 한 분은 잠을 잘 못 자는데 심지어 자다 깨서 화장실을 몇 번씩 간다고 하시더군요. 소변 말고 대변 때문에 말이죠. 장이 약해져서 과민해지면 일단 배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하루 한두 번 정도 변 보는 게 정상인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 3회 이상, 많게는 10번까지 화장실을 간다고 하죠. 뭘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물만 먹어도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도 하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시경 혹은 MRI 찍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사실 대장 내시경이나 MRI는 사진을 찍는 것이잖아요. 뭔가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아주 심하거나 종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과민성 대장은 그런 구조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기능이 약해진 것, 과민해진 것이죠. 그래서 양방병원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갔더니 이 병은 낫지 않는 거 아시죠? 라는 말부터 들었다고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뭐 암도 아닌데 왜 낫지를 않을까요?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맨날 설사하고 다녔습니다. 조금만 맵거나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바로 직방으로 화장실을 가고 그랬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음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게 피자랑 떠먹는 요구르트입니다. 30년 전이죠. 원래 제가 우유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피자랑 요구르트도 마찬가지더군요. 미팅 나가서 피자 먹고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냐고요? 아니죠. 이제는 멀쩡합니다. 요즘은 매일 우유를 마셔도 멀쩡하죠. 제 병을 제가 고친 거죠.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쉽게 사라집니다. 제가 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싹 사라지게 하는 비법 약차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십시오. 앞에서 장이 약해지면 불안증, 우울증이 온다고 했죠. 이게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뇌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기분이 같이 나빠지는 거죠. 장이 약해서 팽만감이 있고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고 소리가 나면 엄청 괴롭죠. 이것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요. 여기다 설사나 변비까지 겹치면 더욱 괴롭습니다. 또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변 볼 때 출혈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이에 속하죠. 한번 염증성 장질환에 걸리게 되면 진짜 잘 낫지를 않습니다. 결국 대장 소장을 절제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죠.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관해까지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방치료가 급성기에는 잘 듣는데 만성이 되면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으니까 처음에 잘 듣던 약이 나중에는 잘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의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인데요. 장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느슨해지고 헐거워지면서 장내에 있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독소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 알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신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주로 음식 알레르기와 과민 반응이 많이 발생하죠. 글루텐, 유제품, 단백질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소화불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글루텐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셀리악병이죠. 또 요즘은 시보 진단받고 오시는 분도 많더군요. 소장에 세균이 증가해서 복부 팽만, 설사, 변비, 복통, 체중 감소 등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때 항생제를 처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항생제로 세균이 잘 죽으면 병이 깨끗하게 낫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설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장누수부터 막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누수 증후군 예방에 도움되는 3가지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죠. 유산균이 장내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 것이죠. 유산균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산균의 벽이 깨지면 장벽이 느슨해지고 유해균이 체내로 침투하는 장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들, 된장, 청국장, 요거트, 캐피어, 콤부차, 사우어크라우트, 낫또 등등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김치도 빼먹지 마시고요. 캐피어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발효 유제품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젠코 등의 연구에 따르면
따르면 캐피어를 복용하면 조눌린 단백질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눌린이 감소하면 장벽 세포의 결합이 강해지죠. 튼튼한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 두 번째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폴리페놀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로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말하죠. 아피제닌, 루테올린, 퀘르세틴, 카테킨,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죠. 그래서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항산화 작용 때문에 장 점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델보 등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을 했더니 장 투과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혈청 조눌린 수치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또 조눌린이 나왔죠. 조눌린이 장의 투과성을 결정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 세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글루타민 때문인데요. 글루타민이 장 점막을 이루는 상피세포의 신속한 재생을 돕습니다. 장점막은 한 겹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세포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상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이 장점막 상피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기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에게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장점막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이죠.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 달걀, 소고기, 닭고기, 사골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도 중요하죠. 장점막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한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들기름은 아침, 저녁으로 한두 스푼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모 의사 유튜버께서 장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과 기름만 먹고 야채는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한 생각이죠.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으면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으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체질에 맞게 음식 골라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잘 모르면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음식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나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콩 많이 먹어서 탈나는 사람은 콩 안 먹으면 되고요. 고기 많이 먹어서 탈나는 사람은 고기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콩은 나쁘고 고기는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하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죠. 잠을 잘 자야 자율신경이 건강하게 조절됩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또 부교감신경은 약해지죠. 또 교감신경이 너무 약해지면 부교감신경이 과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때도 교감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균형 조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장, 소장, 대장이죠. 우리가 아는 장은 음식이 지나가는 길 정도죠. 근데 이 친구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받고 있죠. 우리의 장은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분, 스트레스 반응에까지 관여합니다. 장 컨디션이 좋으면 사람이 편하고 나쁘면 만성염증이나 우울감으로 표시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을 왜 컨트롤 센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경망입니다. 장벽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신경계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뇌라고도 부르죠. 이 신경망이 뇌와 상호 소통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장을 흔들고 장의 상태가 또 기분을 흔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면역의 허브입니다. 장 점막은 외부와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죠. 음식, 세균, 독소 등과 같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여기서 1차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이 흔들리면 전신에 염증 신호가 올라오고 반대로 또 장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셋째, 미생물 도시입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단쇄 지방산이죠. 특히 부티르산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부티르산은 대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죠. 세포 증식을 촉진해서 장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고 신경과 호르몬 신호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 몇 가지나 떠오르시나요? 3가지 이상 떠오르면 벌써 절반 정도는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이하면 분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장뇌 연결에 관한 것인데요. 감정과의 관계와 장내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배가 살살 아프죠. 장이 불안정하면 기분도 출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회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연한 팩트죠. 미생물의 대사산물, 면역 사이토카인, 미주신경 같은 신경 회로를 통해서 장과 뇌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또 부교감신경은 약해지죠. 또 교감신경이 너무 약해지면 부교감신경이 과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때도 교감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균형 조절이 중요합니다. 장내 축의 조절이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럼 뭘 해야 튼튼한 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섬유질, 발효, 다양성, 리듬 이 4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섬유질입니다. 매일 식이섬유를 25에서 30g 정도 복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통곡물, 콩, 렌틸콩,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되겠습니다. 섬유질은 미생물의 주식이면서 단세 지방산의 원료가 되죠. 사람마다 반응은 조금씩 다르지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키워주고 에너지 생산과 장세포 재생,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티르산 생성에 섬유질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 요거트, 낫또, 된장,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들입니다. 발효식품은 미생물 접촉 기회를 늘려주죠. 그래서 장내 생태계에 긍정적 자극을 줍니다. 대신 짠 발효 음식은 염분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장아찌나 젓갈 종류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하루 5색 접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을 말합니다. 노란색 오렌지, 빨간색 딸기, 보라색 블루베리, 흰색 버섯 등이죠. 채소와 과일의 이러한 색은 모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미생물은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리듬입니다. 수면, 식사, 배변 등의 규칙성을 말하는데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밤새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 균집의 균형이 파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죠. 제때 잘 자고 제때 식사하고 제때 배설하는 리듬감 있는 생활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곁들여지면 우리 몸 컨디션이 한층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걷기 30분 정도만 하셔도 장 운동성과 기분이 함께 좋아집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초가공식품이죠. 정제, 전분, 인공감미료, 유화제 이런 것들의 과다 섭취는 장 점막과 미생물 다양성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항생제의 남용이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의사 지시대로 복용하셔야 하고요. 장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재앙이 항생제죠. 장내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폭음과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들은 긴 이야기가 필요 없죠. 장뇌축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컨디션을 망가뜨립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여럿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나만 속이 더부룩하고 배탈이 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조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섬유질 섭취량 늘려주시고 불편한 음식들 체크해 두셨다가 양과 종류를 조금씩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채소가 부담되면 삶거나 굽거나 갈아서 먹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홈쇼핑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혹은 유익균입니다. 한마디로 세균을 말하는 것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과 올리고당을 말합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먹이가 없으면 유산균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유산균 혹은 유익균과 함께
때 먹이를 주는 것이죠. 헷갈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기본은 영양제보다 살아있는 천연의 음식으로 진짜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장과 뇌를 동시에 좋아지게 하려면 우선 장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요. 장을 튼튼하게 하는 6가지 꼭 해야 할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매일 25에서 30g 복용하시면 좋겠고요. 둘째, 발효식품 매일 1, 2회 소량이지만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오색 접시, 색색의 과일과 채소로 식물의 다양성 늘려주시고요. 넷째, 물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알칼리수 마시면 더 좋겠고요. 달달한 음료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운동은 하루 걷기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간의 근력 운동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동 많이 하시면 스트레스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운동할 때 타서 없어지죠. 6번째, 규칙적인 생활하기입니다. 특히 식사와 수면 리듬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 건강은 유행이나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태계 관리입니다. 섬유, 발효, 다양성, 리듬 이 4가지 오늘부터 꼭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빈속에 모닝커피부터 마시고 점심은 허겁지겁 인스턴트 음식 먹고 또 저녁에는 야근하고 퇴근해서는 또 출출해서 야식하시나요? 그리고는 명치가 타 들어가는 듯한 속쓰림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시다고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들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당신의 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명치가 화끈거리는 속쓰림이 있고 식후에 신물이 올라온다. 둘째,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 셋째,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위가 가스 찬 듯이 답답하다. 넷째, 아침에 입냄새가 심하고 혀에 태가 끼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든다. 다섯째, 피곤하면 곧바로 소화불량이 생기고 메스꺼움도 증가한다. 6번째, 내시경을 해보면 만성위염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7째, 약을 타와서 먹는데 약 먹을 때만 반짝 괜찮다가 금방 또 재발한다. 한의원에서 위장병 환자분들 보다 보면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쭉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들 하십니다. 위장이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난 분들이 아주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게 바로 이 위장병입니다. 위장의 염증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죠. 위염이 반복되면 만성위염이 되고 만성위염이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장의 벽이 얇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위장의 벽이 얇아지니까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위산도 적게 나오고 또 위장 근육의 힘도 함께 약해지니까 소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위장이 딱 멈춰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악화되면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장에는 없던 대장의 세포가 위장 점막 표면에 혹처럼 자라는 것인데요. 위장의 기능은 더욱 떨어지게 되죠.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경과하면 장상피로 변한 부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암이 된다는 것이죠. 염증이 심해지면 궤양이 되어서 속쓰림, 복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피를 토하기도 하고 혈변을 보기도 합니다. 또 출혈이 잦아지면 빈혈 증상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위암을 막기 위해서는 장상피 화생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장병 환자분들 중에 속쓰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위산이 위장의 염증 부위와 약해진 부위를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산제도 많이 드시죠. 사실 제산제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산제는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죠.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위염에서 우리가 속쓰린 이유는 위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위장이 얇아지고 혹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위산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위산의 분비는 확 떨어지죠. 위산이 잘 나오질 않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쓰리단 말이죠. 이게 왜냐면 말입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속이 쓰린 거죠. 위산은 조금만 있어도 강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극물이잖아요.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위궤양이 심해서 속쓰림, 복통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산제 드셔야죠. 하지만 경미한 정도의 속쓰리면 그냥 좀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를 재생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산제 먹기 전에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칼리수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장은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죠. 그래서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위염 치료에 도움되는 음식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염과 속쓰림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 첫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학과 식물이죠. 설포라판이 주성분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위장 염증을 제거하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크 갤런 등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새싹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헬리코박터 대변 항원이 음성으로 나오고 내시경적 위생검 시행 결과 헬리코박터 감염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의 복용이 단순한 대체요법이 아니라 보조적 식습관으로 유용하다는 말이죠. 데친 새싹 30에서 60g을 일주일 이상 매일 섭취했을 때 이와 같은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너무 뜨겁게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죠. 그래서 가볍게 데치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과 속쓰림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유산균을 복용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먹리 등의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 양성 환자에게 락토바실러스 로이터리 유산균을 투여한 시험들을 분석한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들에게 락토바실러스 로이터리를 보충하면 전반적인 위장병의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 중 발생하는 복통이나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산균이 위장병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위산이 강력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위장에서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성위염 환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위산이 적게 나와서 헬리코박터균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산균의 복용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위염과 속쓰림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 세 번째는 부드러운 곡물입니다. 오트밀, 귀리죽, 살미음 같은 것들이죠. 상처나고 얇아진 위장 점막을 쉬게 하려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모닝커피 없이는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위장병을 치료할 수 없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고 알칼리 쓰면 더욱 좋고요. 오트밀, 쌀미음 한 접시로 하루 시작하시면 속쓰림 자극도 줄고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위염과 속쓰림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 네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속쓰림인데 생강이라고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생강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위장의 운동을 증가시켜주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이죠. 만성위염, 위축성위염, 장상피 화생이 되면 이 위장의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염증세포는 증가하고 새살은 자라지 못하게 되죠. 위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한 위장의 색은 분홍빛이 돌죠. 하지만 위축성 위염의 위장 표면은 검붉고 거무튀튀한 색이 돕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강은 속쓰림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속쓰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추를 함께 곁들여서 드셔야 하고요. 또 위장세포의 재생을 돕는 인삼을 배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속쓰림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생강의 양을 최대한 줄여서 드시면 되겠고요. 이 매일 마시는 두세 잔의 생강, 대추, 인삼차가 위장의 수명을 2배 아니 3배로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위염과 속쓰림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 5번째는 와송입니다. 와송은 청열 해독, 소옹 산결 작용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위장의 종양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한약 처방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와송이 항궤양 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위점막 손상을 줄이고 위장의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유덕선 등의 연구에 따르면 와송이 미토콘드리아 의존성 세포 사멸 경로를 통해서 암세포의 세포 사멸과 세포 주기 정지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위장병을 음식 한두 가지로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새싹 한 줌, 오트밀 한 그릇, 생강대추 인삼차 한 잔을 꾸준히 복용하는 생활 습관 만드시면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위를 쉬게 하고 위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작은 실천으로 위장병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질이 맵다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한다는 말인데요. 나아가서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이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면 케톤 수치가 올라가죠. 또 장내 유익균이 을 먹고 부티르산을 만들면 갈색 지방을 달구어 주는데요. 이때 열이 납니다. 이 열로 내장 지방을 지글지글 태워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올챙이처럼 툭
튀어나온 배를 가지신 분들 꽤 많으시죠. 이게 내장 지방 때문인데요. 뱃속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면 배가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보기 싫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최악이죠. 사람은 왜 살이 찌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특히 사무직, 회사원들의 배가 유난히 더 많이 나오는데요. 활동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끼니를 걸르는 경우가 잘 없죠. 함께 나가서 점심 먹고 또 저녁 술자리도 많고 말이죠. 먹는 것은 빠지지 않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면 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오신 환자분 중에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복용 중인 약물을 물어보니까 위고비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위고비 주사를 맞고 계신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겁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식욕이 위고비를 이긴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어쨌든 많이 먹으면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느른한 뱃살을 줄여주고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최고의 음식 조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을 모두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 있겠고요. 잠깐만요.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부터 경품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99,000원 상당의 제품을 딱 10분께 아무 조건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가 다이어트에 좋은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건강식품에 대부분 녹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지방 연소를 돕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죠. EGCG가 우리 몸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 EGCG인데요. 카테킨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간과 근육의 AMPK 효소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를 늘리도록 유전자 발현을 바꾸어주는 거죠. 또 카페인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분해를 늦춰서 기초 대사량을 40에서 80kcal 정도 끌어올려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량이 약 3에서 8% 정도 증가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커피 마시고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녹차도 운동 전에 마시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녹차의 장점은 휴식 중에도 에너지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녹차의 성분인 카페인과 EGCG가 휴식 중에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지방의 연소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차는 찬 음식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몸에 열을 내고 싶으시거나 내장 지방을 태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녹차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두 번째는 민들레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 과정을 완성하게 되죠. 이때 흡수된 영양분들이 모두 간으로 올라갑니다.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가고 다시 온몸으로 순환하게 되죠.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 영양 흡수와 소화 장애가 많이 발생하죠. 또 간 기능이 나빠지면 지방 대사가 나빠지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지방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간 기능이 나빠지면 일단 기름부터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는 약재 중에 민들레가 아주 좋죠. 민들레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담즙 분비 촉진입니다. 간에 담즙이 정체되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되질 않고요. 그래서 기름이 끼게 됩니다. 민들레는 담즙이 정체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 작용을 높여주게 되고요. 또 민들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도 낮춰주는 효능이 있죠. 이뇨 작용도 강하기 때문에 부종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약재 중 하나가 바로 민들레입니다.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가 중성지방을 분해한다는 내용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 250ml 정도에 식초 2큰술 타서 하루 2번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벌이는 이 지방 청소 작업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이 초산이죠. 아세트산입니다. 이게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면 간과 근육에서 AMPK 효소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AMPK 효소가 활성화되면 지방을 새로 만드는 효소는 억제가 되고 이미 쌓여있던 지방은 연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당 흡수도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도 억제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임상시험에서 사과식초 15ml를 12주 동안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복부 식기로 측정한 내장 지방이 평균 4.9제곱센티미터 줄었다고 하네요. 초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면 케톤 수치가 올라가죠.
하죠. 또 장내 유익균이 초산을 먹고 부티르산을 만들면 갈색 지방을 달구어 주는데요. 이때 열이 납니다. 이 열로 내장 지방을 지글지글 태워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식초의 새콤한 맛은 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결국 초산, 부티르산, AMPK, 식욕 억제의 4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 뱃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힌 내장 지방을 싹 녹여 없애버리는 거죠. 다만 식초는 위궤양이나 속쓰림, 복통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묽게 희석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꼭 천연 발효 식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4번째는 호로파입니다. 호로파라는 이름 좀 생소하시죠? 호로파는 주로 한방에서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처방됩니다. 대마와 더불어서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식품 중 하나인데요. 모양은 결명자와 비슷하게 목 하나 있고 황금색을 띤 씨앗입니다. 호로파 씨앗에 포함된 사포닌 유사 성분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그래서 정력이 약해진 경우나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면 효과가 있죠. 한 연구에서 40에서 80세 사이의 남성 95명에게 12주 동안 호로파 추출물을 복용하게 한 결과 타액 테스토스테론이 19.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 근육의 양이 증가하죠. 또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로파의 스테로이드 사포닌 성분은 디오스게닌인데요. 프롤락틴 호르몬을 자극해서 가슴 발육을 돕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항염증, 항진균 효과와 함께 보습 효과, 피부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호로파의 성분 중에 갈락토만난 성분도 있는데요. 이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내장 지방의 대부분은 중성 지방인데요. 이 중성 지방이 증가하는 이유가 반드시 고기, 육류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죠. 당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가 중성 지방의 양을 오히려 늘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호로파의 효능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호로파를 장기간 복용하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뱃살이 나오는 이유가 많이 먹기 때문이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죠.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반드시 절식 하셔야 합니다. 또 체중 변화도 살펴보아야 하죠. 체중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늘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음식 5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처럼 맵고 따뜻한 음식들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죠. 생강, 강황, 후추 같은 이 음식들입니다. 성질이 맵다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한다는 말인데요. 나아가서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이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몸에 열나고 땀나는 음식 찾아서 드시면 내장 지방 녹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움직여서 지방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냥 모든 염증이 있을 때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감기 걸려서 기관지염 있을 때도 좋고요. 위염으로 속쓰림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 장염으로 복통, 설사 있을 때도 효과 있습니다. 저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처방에도 이 를 사용하는데요. 반복적인 설사와 혈변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환자분이 염증 수치가 높다고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이게 혈액 검사하면 나오는 수치죠. CRP 수치를 주로 말합니다. 이 CRP라는 것은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상처나 조직 손상이 발생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때 CRP 수치가 상승하는 거죠. 또 백혈구 수치가 높아도 염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염증이죠. 그래서 염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도 염증이 생기고요. 또 어딘가에 부딪히고 맞아서 상처가 생겨도 염증이 생기죠. 우리 몸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세포 재생이 되는데요. 이게 정상일 때는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 재생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위염, 장염, 간염, 폐렴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에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진행이 빠르죠. 감기 걸려서 목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금방 통증이 생기고 붓고 콧물 나오고 가래 나오고 열 나고 그렇죠.
어딘가에 긁히거나 부딪혀서 손상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고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염증 반응이죠. 만성 염증은 급성처럼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오히려 잘 되지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염증이 수년, 수십 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게 퇴행성 관절염, 만성 위염,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장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적수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도 만성 염증에 속하죠. 이외에도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심지어 동맥경화증까지 모두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 반응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암입니다. 암덩어리가 바로 염증 덩어리죠.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곳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저산소 환경이 되고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가 자랍니다.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사람 건강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염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장 흔하지만 강력한 염증 치료 약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근피입니다. 바로 느릅나무 껍질이죠. 느릅나무의 껍질은 유백피라고도 부르고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유근피라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보면 둘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효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냥 유근피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느릅나무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나무입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느릅나무 없는 곳이 없죠. 그만큼 느릅나무와 관련된 일화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에 느릅나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챗GPT에게 물어보니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후대의 작가들이 슬쩍 끼워넣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느릅나무 껍질이 구황작물로도 많이 이용되었죠. 아마도 잘 먹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에 느릅나무가 안성맞춤이었던 모양입니다. 느릅나무의 염증 치료 효과에 관한 일화는 오히려 미국에 더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1850년 한 소년이 가족과 함께 미국 서부를 이동하다가 낙마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허벅지와 팔, 옆구리에 큰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는데 당시 미국 서부에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겠죠.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인디안에게 배운 방법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우려낸 물로 상처를 씻고 잘게 찢어서 찧어낸 속껍질의 점액을 상처에 발라서 붙이고 해서 상처가 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서부 계층민들 사이에 이 느릅나무 껍질이 자연이 준 연고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상처 치료에 널리 쓰였다고 하네요. 느릅나무 껍질을 찢거나 삶으면 끈적한 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명 코나무라고 부르죠. 또 비염 치료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코나무라고 또 부릅니다. 이 점액은 뮤실리지라고 하는 다당류인데요. 주로 우론산, 헤미셀룰로스, 아라비노락탄 같은 복합 다당류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끈적이는 성분이 상처나 화상 부위의 손상 부위를 보호하고 습도를 유지해서 치료를 돕습니다. 또 점막도 보호해 주는데요.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서 위염, 식도염, 위궤양, 장염, 궤양성 대장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느릅나무 껍질을 유백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기의 껍질을 말하죠. 뿌리 껍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같기 때문에 그냥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백피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에도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요.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장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궤양, 위염, 위하수 등 각종 위장 질환에 좋다고 하고요. 염증 치료에 탁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느릅나무 껍질 유근피는 그냥 모든 염증이 있을 때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감기 걸려서 기관지염 있을 때도 좋고요. 위염으로 속쓰림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 장염으로 복통, 설사 있을 때도 효과 있습니다. 저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처방에도 이 유근피를 사용하는데요. 반복적인 설사와 혈변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염에는 금행자와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죠. 제가 이전에 만성설사 관련해서 금행자 차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행자를 느릅나무 껍질과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만성설사와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등에 모두 효과가 있죠. 다만 금행자도 성질이 좀 차고 유근피도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생강, 대추를 조금 첨가해서 드시면 몸이 냉해진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유근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비염이죠. 비염에 제일 먼저 선택되는 약제가 바로 유근피일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별명이 코나무라고 했습니다. 코에 문제가 생기면 유건피부터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비염에 유건피 말고 또 많이 쓰는 약재가 있는데요. 창의자가 있고 신의화가 있습니다. 비염 삼총사라고 하죠. 창의자는 독고마리의 열매입니다. 바늘 같은 가시가 붙어 있어서 옷에 착 달라붙죠. 어릴 때 뭐 그런 장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창의자는 이 무시무시한 모양만큼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카로복시 아트락틸로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고용량을 복용하면 무기력증, 의기소침, 오심구토, 경련, 간괴사, 신장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독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창의자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보통 하루 19g 정도 이내로 섭취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익혀서 말입니다. 창의자는 콧물을 먹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 비연으로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에 창의자를 볶고 가루내서 끓인 물에 4에서 8g씩 타서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연은 축농증을 말합니다. 창의자는 이런 축농증의 누런 콧물뿐만 아니라 비염에 맑은 콧물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 창의자는 비염 외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선, 습진 등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있고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의 근육 경련, 근육통, 손발 저림, 각종 통증에 두루 처방되는 약재 중 하나죠. 신의화는 목련꽃이 피기 전에 이 꽃봉오리를 말합니다. 신의화도 코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코가 막혔을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의화의 첫 글자 신이 바로 매울 신자입니다. 신라면의 신과 같은 것이죠. 이 매운맛이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동의보감의 신의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고 독은 없다.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코가 막힌 것을 뚫어서 콧물이 나오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염이 있을 때, 코가 꽉 막혀 있을 때, 콧물이 줄줄 나올 때 염증을 치료하는 느릅나무 껍질과 창의자와 신의화를 함께 배합해서 차로 마시면 비염을 치료하는 비법 약차가 되는 겁니다. 각각 10g씩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여서 하루 2, 3회 100ml씩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염과 장염에 효과 있는 느릅나무 껍질, 유건피, 유백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비염, 장염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모두 효과가 있으니까요. 느릅나무 껍질만 달여서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효과 좋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생강과 유건피 함께 진하게 끓여서 꿀 좀 넣고 비타민C 3000mg 정도 함께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장의 상피세포는 포도당보다 탄을 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장내 면역세포의 사이토카인 발현을 조절해서 항염증 작용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무엇보다 이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장이 약한 사람들은 부수적인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장뇌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이 세로토닌의 약 90% 이상이 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장이 약하면 기분이 영 좋아지질 않죠. 장이 약해서 팽만감이 있고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고 소리가 나면 엄청 괴롭다고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엄청 많죠. 여기다가 설사나 변비까지 겹치면 더욱 괴롭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모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염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장에 염증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큰 질환이 됩니다. 바로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죠. 설사가 아주 심하고 복통도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치료 자체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의 공통된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장누수증후군입니다. 장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느슨해지면서 장내에 있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독소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 알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신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주로 음식 알레르기와 과민
반응이 많이 발생하죠. 글루텐, 유제품, 단백질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죠. 글루텐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셀리악 병인데요.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 구내염, 심지어 관절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같은 질환도 장내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개 장에서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관절의 질환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만성 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두통이나 근육통도 발생하고 우울한 기분, 불안한 기분도 장누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피부 질환이 장누수 때문에 발생하고 비만, 지방간,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도 장누수 때문에 발생하죠. 장이 약하면 이 모든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장누수 증후군은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사람의 소장과 대장은 딱 한 겹의 상피세포로 점막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약하다고 할 수 있죠. 각각의 세포들이 연결되어서 막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세포들을 밀착해서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눌린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래야 벽돌이 붙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조눌린 단백질이 이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상피세포와 상피세포를 붙여서 하나의 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벽돌을 이어주는 이 시멘트는 한번 붙이면 끝인데요. 우리의 장세포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강하게 결합하기도 하고 좀 더 느슨하게 결합해서 틈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조눌린 단백질이 이 결합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장점막에서 분비되는 조눌린 단백질이 증가하면 장벽의 결합이 느슨해져서 투과성이 증가하고 조눌린 단백질의 분비가 오히려 감소하면 장벽의 결합이 강해져서 투과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면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해서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이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눌린 단백질 분비가 감소해야 투과성이 적어져서 누수가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조눌린이 안 나오면 더 좋겠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조눌린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조눌린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이 장누수부터 막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단 조절입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이 장이라는 것이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음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 담배, 맵고 짜고 자극성 음식,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서 장이 건강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인데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죠. 유산균이 장내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 것이죠. 유산균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장벽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유산균의 벽이 깨지면 장벽이 느슨해지고 유해균이 체내로 침투하는 장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들, 된장, 청국장, 요거트, 계피어, 콤부차, 사우어크라우트, 나또 등등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김치도 빼놓지 마시고요. 계피어는 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발효 유제품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계피어를 복용하면 조눌린 단백질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눌린 단백질이 감소하면 장벽 세포의 결합이 강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 두 번째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폴리페놀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로 플라보노이드 계통을 많이 말하는데요. 아피제닌, 루테올린, 퀘르세틴, 카테킨,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대부분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항산화 작용 때문에 장점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델보 등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을 했더니 장 투과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혈청 조눌린 수치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또 조눌린이 나왔죠. 조눌린이 장의 투과성을 결정하는 단백질 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 세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글루타민 때문인데요.
있는데요. 글루타민이 장점막을 이루는 상피세포의 신속한 재생을 돕습니다. 장점막은 한 겹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세포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잘 되고 손상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글루타민이죠. 글루타민이 장점막 상피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에게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장점막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영양분이죠.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이 뭐가 있죠? 달걀, 소고기, 닭고기, 사골 등등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도 중요하죠. 장점막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하거든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등푸른 생선, 들기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장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 중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음식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알코올인데요. 장점막을 위해서 절대 먹어는 안 되는 음식이 바로 이 술입니다. 술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있는 점액을 씻어내버리죠. 그래서 유해균과 독소가 직접 장점막 상피세포를 파괴하도록 합니다. 또 술은 그냥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장이 건강하기를 절대 바라시면 안 되죠.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원칙 두 번째는 적절한 건강보조식품 섭취입니다. 앞서서 발효 음식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유산균을 음식만으로 보충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장이 약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유산균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못 봤는데 하시는 분은 유산균이 종류가 많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제품 골라서 드셔야 합니다. 글루타민도 영양제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글루타민이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육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족하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는 영양제로 구입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또 프리바이오틱스도 복용하셔야 하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분해해서 흡수할 수 없는 식이섬유를 유산균은 분해해서 먹이로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부티르산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장의 상피세포는 포도당보다 부티르산을 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사용 에너지의 70%를 부티르산에서 얻는다고 하죠. 또 부티르산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장내 면역세포의 사이토카인 발현을 조절해서 항염증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많이 드셔야 하는 거죠. 각종 채소 많이 드셔도 좋고 차전자피도 좋고 치아시드도 좋습니다. 또 장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음식으로 초유도 있죠. 초유는 이 젖소가 송아지를 낳은 뒤에 2, 3일 정도 동안만 분비하는 유액인데요.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락토페린 같은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이 약할 때 드시면 좋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 원칙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해야 장 운동도 좋아지고 장내 세균 총도 다양해지죠. 밥 먹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스트레스도 줄여야 하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흥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장 운동이 나빠지고 염증이 증가하죠. 운동 많이 하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장 운동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꼭 주기적인 운동 하시기를 권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죠. 잠을 잘 자야 자율신경이 건강하게 조절되거든요. 보통 불면증 환자분들 보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도 같이 나빠지죠. 이렇게 보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 주시고 숨차고 땀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이 좋아집니다.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수많은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교란이 생깁니다. 장은 불편한데 오히려 식탐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손, 발, 척추, 응치뼈 등이 붓거나 아프고 심지어는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장이 좋지 않을 때, 특히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염증이 심해서 나타나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고, 또 염증은 없이 장 트러블이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 모두에서 장누수 증후군 증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증상 알아두시면 치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란 게 뭐죠? 장에 물이 새는 건가요? 누수는 물이 새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 속에 있는 물질이 장벽을 뚫고 스며들어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현상이니까 말입니다. 장은 아주 얇습니다. 대장이나 소장이 두꺼워 보이는 것은 바깥쪽의 근육층 때문이고요. 사실 안쪽 점막은 아주 얇죠. 그냥 세포 한 층 두께로 연결된 것이 점막층입니다. 세포와 세포가 수도 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점막층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덩어리가 큰 음식이 장 속에서 분해되어서 장의 가장 안쪽 상피세포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딱 필요한 물질만 흡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질까지 장벽을 통과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첫 번째는 장 트러블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가스가 많이 차는 복부 팽만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시보 진단 받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의 약자인데요. 소장의 세균이 과정식해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주로 가스가 심하게 발생하고 팽만감이 심해지죠. 치료는 항생제 처방을 받죠? 항생제로 일시적으로 세균을 모두 없애버리면 간단하게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항생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서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죠.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거나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장누수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두 번째는 영양결핍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장점막에 손상이 생기죠. 장점막에는 수많은 유산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 정상 유산균총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죠. 인삼이나 홍삼의 사포닌도 장내 세균이 없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양분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 나쁜 세균의 증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의 생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세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각종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는데요. 장누수 증후군은 장점막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덜 된 덩치가 큰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장에서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작은 분자들만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보다 큰 덩어리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바로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특히 단백질 종류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범이죠. 육식을 하고 난 후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해가 덜 된 단백질이 장의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최악의 상황은 세균이 침투하는 것인데요. 세균은 사실 덩치가 더 큽니다. 아주 크죠.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보다는 작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많이 손상되면 세균까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네 번째는 피부 발진입니다. 복부 팽만이나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뾰루지나 여드름, 홍반 등이 나타나면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특히 가려움증을 동반하면 빼박이죠. 장누수 증후군으로 발생한 염증과 수많은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은 어디죠? 간도 있고 콩팥도 있죠. 주로 지용성 노폐물은 간에서 처리하고요. 수용성 노폐물은 콩팥에서 제거합니다. 폐도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잠자는 동안 많은 노폐물이 폐를 통해서 걸러지죠. 그래서 아침에 가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노폐물 제거 작용입니다. 그 다음이 피부입니다. 피부도 호흡을 하죠. 또 땀 배출을 통해서 수많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증가하면 피부 트러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5번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장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에서 80% 정도가 장에 있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독소를 분해하고 파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 면역세포가 파괴되어서 줄어들거나 음식으로 인한 독소 처리에 너무 바빠지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몸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또 장점막 세포에서는 IgA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분비되는데요. 점막을 통해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gA 분비가 감소하면 장뿐만 아니라 눈, 코, 입 속의 면역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6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표식이 있습니다. 깃발이 있죠. 모두 같은 표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 세포가 우리 몸 세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식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장누수 증후군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수많은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교란이 생깁니다. 면역 세포들이 과민해지기 쉽죠.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것이 보이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일부라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면역 세포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거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루푸스도 있고요. 장을 공격하는 큐론병과 궤양성 대장염도 있죠. 또 갑상선을 공격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군요.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7번째는 관절염입니다. 관절은 소모품이죠. 쓰면 쓸수록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정도 되면 관절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 이외의 부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염증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반응이 관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릎, 손, 발, 척추, 엉치뼈 등이 붓거나 아프고 심지어는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8번째는 식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쪽에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유산균과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면역 활동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모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장은 불편한데 오히려 식탐은 증가하는 겁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9번째는 뇌 기능의 저하입니다. 장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장뇌 축에 관한 설명이죠. 장내 미생물과 세포에서 떨어진 부산물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면역 기능과 물질 대사 그리고 뇌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장내 정상 세균총이 나빠지면 파킨슨 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죠.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변성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중뇌에 있는 흑색질에 축적되고 도파민 분비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두통과 브레인 포그,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또 모두 장내 세균총과 연관이 있습니다. 뇌세포에는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 때문에 필요 없는 물질이 뇌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유해균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이 장벽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ADHD 같은 집중력 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10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장누수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장내 면역 세포들이 바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합니다. 또 염증 반응이 증가해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요.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또 유산균 숫자가 줄어서 젖산 생산이 감소하면 피곤해지는데요. 유산균이 만드는 젖산이 우리 몸 에너지의 거의 10%를 담당합니다. 장내 유해균의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뇌 기능의 감소도
피로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장이 건강하지 못한데 활력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기운도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 증상 10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장 건강 관리로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소 2주만 위주의 식사를 하면 비만을 유발하는 프레보텔라균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신경을 파괴합니다. 필름이 끊기면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폐암의 원인이죠. 특유의 피곤함이 있는데요.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들라 하면 장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잘 숙지하시면 면역력 향상은 물론 소화기능 향상, 과도한 식욕 문제의 감소, 에너지 레벨의 증가, 심지어 수명 연장까지 할 수 있다는 점 우선 알려드립니다.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과일, 야채 같은 식물성 식품 많이 드시라는 말입니다. 식물은 정말 다양한데요. 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각종 영양 성분들도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장 속에는 1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요. 이같이 다양한 장내 세균들도 사람처럼 각각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당근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미생물은 사과나 오렌지를 더 좋아하죠.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내뿜는 각종 비타민과 화학 물질들이 우리의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물론 유해균은 다양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30종류의 식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말이죠. 혹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여버리죠. 폐렴이나 세균성 장염에 걸렸을 때 항생제가 없으면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약입니다. 그만큼 부작용도 크죠. 항생제 복용 후에 장내 세균이 모두 죽고 새로이 장내 세균총이 만들어지면 대개는 비만을 유발하는 프레보텔라 세균수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소나 닭,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가축을 키울 때 사료에 항생제를 조금씩 섞어서 주면 왠지 모르게 가축들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약 15%까지 체중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생제 자주 먹는 사람은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 영향이 더 큰데요. 어릴 때 자주 먹은 항생제의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되도록 항생제 남용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복용하시면 장내 세균총이 변하게 되는데요. 최소 2주만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면 비만을 유발하는 프레보텔라균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식물성 식단 자주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30종류나 되는 식물을 어떻게 먹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식물성 식품은 아주 다양하죠. 꼭 배추,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야채가 아니더라도 딸기, 수박, 사과 같은 과일도 있고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도 있죠. 각종 허브도 있고 고추,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식물은 아니지만 버섯 종류도 영양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버섯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30종류 금방 채울 수 있겠죠. 식물성 식단 30가지 이상 매주 드시고 건강한 장내 세균총도 기르시고 장 건강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더 많은 색깔을 먹는 것입니다. 식물은 색이 정말 다양하죠.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식물에 포함된 이런 색소들이 대부분 항산화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흰색 채소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인돌 등이 풍부합니다. 흰색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장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는데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하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초록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죠. 식물의 초록색을 내는 것이 엽록소인데요. 엽록소의 주요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고추, 토마토, 비트 같은 붉은색 채소에는 라이코펜, 엘라그산 등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이죠.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엘라그산은 항암작용이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고요. 가지, 적양배추,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제거하고 혈전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항산화제의 대표들이죠. 심장질환과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물들 많이 드시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과 암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야채는 쓴맛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어서 장내 유해균을 없애줍니다. 과일과 채소는 형형색색 무지개 빛깔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더 많은 섬유질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 중에 저는 먹은 음식이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인데요. 주로 풀어지고 묽은 변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먹은 콩나물과 채소들이 소화되지도 않고 그대로 똥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이런 섬유질을 분해해서 흡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초식만 해도 단백질, 근육이 막 생기잖아요. 그것은 이 동물들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소용도 없는 것을 왜 먹냐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장내 세균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균들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멋있는 말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잘 키우시려면 섬유질 섭취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섬유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각종 식물에 풍부하잖아요. 식물성 식품 많이 드시면 됩니다. 또 섬유질은 장내의 각종 노폐물을 흡착해서 똥과 함께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당분과 지방이 빨리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런데 섬유질을 다량 섭취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섬유질을 섭취하시려면 차전자피환이나 다시마환 같은 제품 구입해서 드셔도 됩니다. 과일 드실 때 껍질째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현미나 통밀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네 번째는 발효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음식이 좋으신가요? 죽은 음식이 좋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음식을 선호하죠. 냉동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이 더 영양가도 높습니다. 음식 중에 가장 생기가 활발한 것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생명이 넘쳐나는 식품이죠. 그것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수식품으로 늘 칭찬받아 왔는데요. 발효식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요거트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주고 소화기능도 개선해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산균이 장내 건강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장내에 서식하는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요거트랑 비슷한 발효식품 중에 캐피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트처럼 소나 양의 우유를 발효해서 만드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유산균 함유량이 요거트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일반 요거트가 3, 4종의 유산균을 가지고 있다면 캐피어는 10에서 20종류의 다양한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슈퍼 요거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국내에서도 캐피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발효식품도 다양하죠. 요거트 외에 된장, 고추장, 낫또, 김치, 콤부차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식단 구성하시면 더 건강한 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 다섯 번째는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일수록 독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음식은 진짜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육식은 단백질 공급을 위한 용도로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죠. 특히 과자, 빵, 라면은 최악이죠.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80%는 성공하신 겁니다. 술, 담배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우리의 위장관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위염을 유발하고 장염을 유발하죠. 알코올이 위와 장의 보호 점액을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속이 쓰리고 설사도 더 많이 하는 거죠. 또 간 기능을 나쁘게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뇌신경을 파괴합니다.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기면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담배는 호흡기를 망칩니다. 폐암의 원인이죠. 담배를 피면 특유의 피곤함이 있는데요.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백해무익한 담배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담배는 방광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5가지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첫째, 식물성 식품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0종류의 식물 드시기를 권하고요. 딱 2주만 식물성 식단 실천하시면 장 기능 리셋도 가능합니다. 둘째, 식물성 식품은 무지개 빛깔로 드십시오. 형형색색의 식품 골고루 섭취하시면 각종 항산화제 보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섬유질 더 많이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넷째, 요거트, 캐피어, 청국장, 된장, 낫또 같은 발효식품 꼭 챙겨 드십시오. 다섯째,
다섯째,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특히 과자, 빵, 라면 절대 멀리 하십시오. 이 5가지만 잘 챙기시면 장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이 10년은 젊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딱 30일만 투자하시면 묽은 풀어지는 변을.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뒷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을 시원하고 깔끔하게 보고 나면 찾아오는 만족감을 배설의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에 합격하거나 시험을 보고 나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오랫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통과되거나 한 후의 기쁨보다 결코 적지 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는 것이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변비나 설사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원초적인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배설을 걱정해야 한다면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뱃속이 늘 불편하고 팩만감이 따라다니고 변독이 쌓이다 보면 몸 컨디션뿐만 아니라 기분도 우울해지죠. 오늘의 이야기는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묽은 변, 풀어지고 형태가 없는 변, 가늘게 나오는 변, 변기에 둥둥 뜨는 변 등이 하루 3회 이상 나오게 되면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변비는 반대로 3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고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형태를 말하죠.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변비처럼 화장실을 며칠씩 가지 못하는 고통도 심각하긴 합니다. 오늘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대변은 진짜 바나나 모양, 가래떡 모양으로 나오죠. 이만하게 말입니다. 저런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굵은 변이 나오는 거지? 하고 놀랄 정도로 큰 모양의 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대장과 항문이 건강하고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대변이 뭉쳐지지도 않고 충분한 기간 동안 숙성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보통 장 기능은 유전인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이 장이 약한 경우에 아이들도 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약한 장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잘 관리하면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전은 내 삶의 30%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운명의 70%를 담당하죠.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고 맵고 짠 음식을 주식으로 먹고 아침 건너뛰고 야참 챙겨 먹는 식습관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첫 번째 원인이죠. 그 중에서도 장에 가장 나쁜 것이 술인데요. 알코올은 장 점막에 도포되어 있는 점액을 씻어내버립니다. 점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변이 굳어질 수 없죠. 또 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 알코올에 의해서 씻겨나가면 세균과 바이러스, 독소 등이 곧바로 체내로 침투해서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장 점막이 약해져서 염증도 발생하죠. 그래서 장이 더 민감해지고 과민하게 움직여서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배탈이 잘 나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이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는데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근육은 굳어집니다. 심하면 불면증까지 오게 되죠. 대신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는데요. 위장이 멈춰버리고 대장이 약해지고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됩니다. 장이 조금 나빠졌을 때는 변이가 자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장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장의 음식이 조금만 차도 변이가 느껴집니다.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빈뇨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대신 장의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합니다. 뭔가 늘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들죠. 또 화장실을 하루에 3번 이상 가게 되면 변이 장내에서 숙성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굳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지는 변, 묽은 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혹 환자분들 중에 대변이 변기 속에서 둥둥 뜬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변이 뜨는 것은 심각한 질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무게가 가벼운 음식을 먹었을 때 변이 물에 뜨게 되는데요. 야채와 기름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대신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되면 변이 모두 가라앉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먹고 나면 철분 때문에 변이 모두 가라앉아 버리죠. 지금부터 딱 30일만 투자하시면 묽은 풀어지는 변을 바나나변, 가래떡변으로 만들어서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는 약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금앵자입니다. 금앵자는 장미과의 등쿨 식물인 금앵자 나무의 잘 익은 열매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서 뭔가 기운이 퍼져서 모이지 못하고 새 나가는 것을 치료하는 약재인데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수렴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침, 정액이 저절로 새 나가는 유정, 땀이 저절로 나오는 도한, 출혈이 저절로 생기는 부정자궁출혈,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유뇨와 빈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 저절로 나오는 만성설사에 많이 처방되는 약재입니다. 금앵자는 탄닌과 다당류,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활근 수축작용이 있고 신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앵자와 함께 계피, 인삼을 함께 약차로 달여 드시면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금앵자의 수렴작용과 계피의 혈액순환작용, 인삼의 보기작용이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각각 4에서 8g씩 500에서 1000cc 정도의 물에 끓여서 하루 2, 3회 드시면 좋은데요. 기호에 따라서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금앵자, 계피, 인삼 약차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든데요. 여기다 차전자피 혹은 다시마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차전자피와 다시마의 식이섬유가 변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금앵자, 계피, 인삼 약차 드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시거나 발열이 심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금앵자, 계피, 인삼 약차와 차전자피, 다시마 드시고 바나나변, 가래떡변 만드시고 배설의 기쁨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